제 나이 어느덧 57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50 넘어가면 인생은 내리막이라. 근데요, 저는 이 나이에 한 아이를 만나 오히려 올라가는 인생을 다시 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시절, 그러니까 이혼하고 친정도 없이 막막하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고시원 복도 청소를 마치고 방마다 환기를 시키고 있었어요. 총무라고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청소하고 세입자 체크하고 고장난 곳 있으면 주인한테 연락하고 그래도 하루를 채우는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죠. 총무님 302호 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201호에 사는 이씨 아저씨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302호. 아, 그 방. 입주한 지 2달 정도 된 어린애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13살이라 했던가. 좀 이상했죠. 부모 없이 고시원에 혼자. 그것도 중학생이. 그땐 그냥 집안 사정이 복잡하겠거니 부모가 돈만 보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애도 처음엔 사람을 좀 피했거든요.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 방 앞에 가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어요. 무심코 복도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고시원 계단 밑 구석에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 얘, 진호야. 후다닥 달려 내려가 보니 그의 진호가 다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왼쪽 발목은 퉁퉁 부어 있더군요. 진호야, 어떻게 된 거니? 어디 아프니?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병원 가야겠다. 움직일 수 있겠니? 그랬어요. 안 가도 돼요. 그냥 냅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냅두세요. 그 말이 어쩐지 낯익고 아픈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냅두세요 라고 말하며 사람들 손길을 밀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데선 더 있다간 더 다쳐. 이리 와. 내가 업어줄게. 아, 진짜 괜찮다니까요. 이모 힘세다. 괜찮아. 이모가 총무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결국 저는 진호를 업고 근처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발목이 약간 접질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물었어요. 진호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해외에 있어요. 출장 중이에요. 아빠도요. 그래.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진 않았어요. 애가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뭘 묻는 건 괜한 상처만 줄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진호방 문 앞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그 아이 생일일지도 몰라서요. 왠지 미역국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이 말끔히 비워져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 속엔 접힌 쪽지가 한 장 있었어요. 고마워요. 미역국 맛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다음 장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고시원의 습기 찬 복도에서 웅크린 작은 등을 처음 본 그날부터 저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 역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호가 제게 남긴 짧은 쪽지 한 장을 가슴에 꼭 품고 살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역국 맛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몇 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진호밥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있는 공용 주방 한쪽, 오래된 밥솥에
고슬고슬하게 지은 쌀밥. 그 위에 계란 프라이 하나 얹고 김 한 장 곁들여서 슬쩍 그 방 앞에 두곤 했지요. 또요? 진호가 처음으로 문을 열고 제 얼굴을 보고 말한 말이었습니다. 또라니, 너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이모가 그냥 주는 밥이 아니야. 이건 진심이야. 진심? 그래, 진심. 이모가 너 보면 꼭 내 어릴 적 봤던 길고양이 생각이 나. 처음엔 무서워서 도망가지만 밥을 주고 나면 천천히 다가오는 그 아이처럼. 진호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은 밥도 안 치웠더군요. 괜히 오지랖이었나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이 조심스레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쪽지 한 장. 어제는 미안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 따뜻한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사람을 살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 진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저 학교 안 다녀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냥 집에선 학교 그만두래요. 학원도 그만 다니라고 하고. 너 아직 중학생이잖아. 아직 의무교육 기간인데 보호자는 뭐래? 보호자 없어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새엄마가 저 혼자 있게 했어요. 혼자? 그냥 제가 없어야 된대요. 그 집이 조용해지려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시선을 받으며 살았던 시절이요. 진호야,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나도 혼자였고, 너도 지금은 혼자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면 혼자가 아니잖니. 이모가 도와줄게. 다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보호자도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시간이 걸려도 포기 안 할게.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신뢰라는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 버려진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그리고 고시원 총무 계약서.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이 하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내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 이혼 후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위해 법률 문서를 꺼내지 않았던 제가 진호라는 이름 앞에서 다시 세상을 상대로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호는 아직도 가끔 저를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볼 때 눈동자가 조금 덜 흔들린다면 그게 저에겐 가장 큰 보상입니다. 진호가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아침 고시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라 그런지 새벽 공기가 더 매섭게 느껴졌고 진호 방 앞에 놓는 도시락통도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진호야, 오늘은 소고기 무국이야. 고기는 조금밖에 못 넣었지만 국물 맛은 끝내줘. 네. 예전 같았으면 말없이 문만 닫았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나마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학교에 진호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근처 중학교 교무실에 직접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서정자 씨가 보호자시라고요? 네, 현재는 보호자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법적으로 보호자 권한이 없으시면 재입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정 상황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두는 게 맞나요? 저희도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제도상 그렇게 쉽게 처리되진 않아서요. 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하고요. 벽 같았습니다. 진호도 그 말을 들었는지 집에 돌아와서는 무뚝뚝하게 말하더군요.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마세요. 안 다녀도 돼요. 어차피 잘리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테니까. 진호야, 세상이 널 잘라내려 해도 이모는 안 잘라낼 거야. 진호는 아무 말도 없이 제 말을 넘겼지만 그날 밤 제 방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줌마, 혹시 옛날엔 아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그냥 가끔 아줌마 눈빛이 되게 아픈 것 같아서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진호와 비슷한 또래였던 제 딸이 유산으로 세상에 오지도 못하고 떠났거든요. 그런 제게 진호는 어쩌면 하늘이 다시 내려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진호가 늦은 밤 갑자기 배를 감싸쥐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 배가 너무 아파요. 진호야, 정신 똑바로 차려.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시간도 늦고 호출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호를 등에 업고 자전거에 태워 동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지만 저는 그저 페달만 밟았습니다. 이 아이만 살면 된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가 달려왔고 진호는 응급처치를 받고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장염이었답니다. 굶다가 갑자기 자극적인 걸 먹어서 탈이 난 거라고 하더군요. 아줌마, 나 이제 아프면 무섭지 않아요. 왜? 누가 옆에 있어서. 진호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참음, 아픔이 필요한지 이제야 저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매일 아침 제게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겐 그 말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문 하나가 살짝 열릴 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진호가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 날부터 저는 아이를 혼자 두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안 되고 있었지만 저는 교육청과 구청을 오가며 임시 보호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시 보호자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던 날, 진호는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줌마, 나 학교 다시 다닐 수 있어요? 그럼 다닐 수 있지. 너 다시 시작할 준비됐니? 사실 무서워요. 애들 시선도 그렇고 새학년이니까 다 처음 보는 애들이고. 그 아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무서워도 괜찮아. 누구나 처음은 무섭단다. 근데 기억하렴, 진호야.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 뒤엔 항상 내가 있어. 입학 첫날, 진호는 검정색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그 아이에게 작은 도시락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모가 새벽에 만든 거야. 점심시간에 꼭 먹어야 해. 네. 그리고 제가 학교 행정실로 향하려는 순간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안 돼요? 행정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이모가 앞장설게. 넌 내 뒤만 따라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주고 손을 이끌고 점심을 챙겨주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입학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진호가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걸 그대로 내려놓고 숨 가쁘게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엔 싸늘한 표정의 진호와 낯선 소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지요. 서정자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 보호자입니다. 이 친구가 친구를 때렸다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단 양측 진술은 다 들었고 정식 처벌보단 상담 조치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야, 무슨 일이 있었니?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 소년의 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요즘 계모도 보호자인가요? 어떻게 계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계모.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순간 진호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에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호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근데 지금은 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엄마.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엔 울컥했고, 그 다음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찰서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진호야, 아까 엄마라고 한 거 실수로 나온 말은 아니지? 진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병원에 데려가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도 같이 가주고. 그게 엄마잖아요. 저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내민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걷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호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호칭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날부터 분명 엄마였습니다. 진호의 작은 입에서 처음 들은 그 한마디, 그 단어 하나로 저는 지난 인생의 외로움을 다 씻어냈습니다. 진호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후 우리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아이의 아침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고 퇴근한 후에는 같이 저녁을 먹는. 어쩌면 너무 평범한 하루들이었지만 제겐 그 시간이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화는 언제나 오래가지 않더군요. 진호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시원 앞 계단을 쓸고 있는데 작고 얇은 봉투 하나가 현관 아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자 씨께. 처음엔 우편물인 줄 알았지만 발신인도 없고 이상하게 눅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흑백 인화된 사진 한 장과 함께 딱 한 줄이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오래된 가족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 아기였던 진호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눈에 익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호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진호야, 혹시 이 여자 기억나? 진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엄마예요. 그래, 그랬구나. 미안하다. 갑자기 보여줘서. 괜찮아요. 언젠가는 보여주셨을 거잖아요. 진호야, 혹시 내 친엄마가 널 찾는다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니?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냥 이미 버렸잖아요. 왜 이제 와서 다시 찾아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버린다는 것. 누군가를 필요 없다고 말하며 떠나는 것. 진호는 그걸 경험한 아이였고 그 깊은 상처가 아이의 눈빛에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직접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분한 정장 차림에 조용한 말투, 자신을 진호 친엄마의 변호사라고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서정자 씨,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계십니다. 과거에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우지 못한 점 깊이 후회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려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서 씨의 정성에 감사하고 있다는 말씀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 아닐까요? 저희 의뢰인은 현재 모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 씨께도 보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비, 주거 지원, 혹은 원하신다면 안정된 일자리도. 지금 그게 협박인가요?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조율이죠.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호는 물건이 아닙니다. 선택받기 위해 줄 세워놓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받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엄마가 아닙니다. 그날 밤 진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다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다 들었어요. 오늘 고시원 앞에서 이야기하던 거. 미안하다, 진호야. 아줌마도 결국엔 나 보내실 거죠? 더 좋은 집이니까 돈도 많고. 진호야, 괜찮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엄마도 그쪽이 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호야, 나도 말 못했던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 너랑 비슷한 나이였던 딸이 있었어. 태어나기 직전에 유산돼서 이름도 못 지어준 채 떠나보냈어. 그날 이후 나는 누구랑도 가족을 맺을 자신이 없었어.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왔고, 내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어. 내가 널 보낸다는 건 또다시 내 가족을 버리는 거야. 그건 못해. 그건 죽어도 못해. 진호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버리지 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같은 쪽을 바라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눈물과 고통과 상처로 연결된 관계라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그날 이후 저는 진호가 방 안에 있을 때도 문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다시 무거워졌거든요. 겨우 피어난 햇살이 먹구름에 가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호는 밥을 먹으며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전에는 엄마 이건 좀 짜요. 하고 투정이라도 부렸는데 요즘은 그저 잘 먹었어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진호가 방문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가져다 놓고 갔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밀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 서류 안에는 정식 양육권 협의 요청서와 성실한 양육 환경 제공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진호를 입양센터에서 데려가는 듯한 비인간적인 언어로 가득한 종이들. 그리고 그 밑에는 감사비 명목의 지원금 제안서라는 제목으로 이모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였는지요? 3억 원. 허탈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사람 마음도 가격표로 매기는 걸까요? 그날 밤 진호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만약 그 사람들 말대로 나 보내주면 엄마는 좀 편해지긴 하겠죠? 진호야, 왜 그런 말해? 그냥 이제 아는 것 같아서요. 나랑 있으면 엄마는 고시원 총무로 살고 그 집 가면 엄마도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진호야, 엄마는 너랑 산다고 불편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이 아이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 안 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는 너 없으면 그냥 빈 껍데기야.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집 가는 대신 엄마 옆에 있으면 나 뭘 하면 되죠? 그냥 있어주면 돼.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돌아와서 다녀왔어요. 해주면 돼.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쉽게 여기지 않았던 아이였고,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일조차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며칠 뒤 진호의 친엄마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깔끔했고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서정자 씨,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요. 이제 와서 왜요? 그때는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에게도 당신에게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 좋은 선택이요? 아이가 내 손잡고 울던 밤들을 당신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장래, 대학, 결혼 그 모든 걸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나는 아이 손을 놓지 않겠죠. 돈이 없어도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품은 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진호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엄마한테 3억을 준대. 그 돈 받으면 전셋집 얻고 일 안 해도 돼. 근데 엄마는 내가 있어야 사는 사람이야.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내 인생의 단 한 명뿐이야. 그 말을 듣고 진호는 조용히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럼 엄마, 나 버리지 마요. 나 또 그런 거 못 견뎌요. 안 버려. 절대로. 그날 이후 진호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로서 싸워야 한다고. 그 아이의 과거가 아닌 지금의 진심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소란을 피우던 진호 친엄마 측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자며 자리를 제안해왔습니다. 합리적 대화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진호와 저는 오래 고민하다 결국 응했습니다.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가 마주해야 끝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볼 일 없었던 곳.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프라이빗 룸 문을 여니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호 친엄마, 그리고 그녀의 남편.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진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긴장한 듯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서정자 씨, 진호 와줘서 고맙구나. 진호 친엄마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인사는 됐고요. 진호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왜 부르신 건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엄마는 준비해온 서류를 조용히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계획서야. 내가 오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지,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내가 감당이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달라. 너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어. 하나쯤? 진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하나쯤이라고 말해요? 진호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지금 넌 좋은 대학도 가야 하고, 장래도 생각해야 하고. 그만하세요. 진호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건 엄마가 아니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계란찜은 정자 엄마만 해줄 수 있거든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놀랐습니다. 진호가 저를 정자 엄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날 업고 병원까지 뛰어준 사람. 학교 재입학시켜주려고 뛰어다닌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준 사람. 그게 진짜 엄마 아니에요? 친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호군 부모님께 너무 심한 말씀은. 부모요? 진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부모가 날 3억짜리 거래로 생각하는 거 보고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진호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하자. 너무 힘들잖니.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 얘긴 오늘 꼭 해야 해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진호가 가방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불에 그슬린 듯한 자국이 있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 이 사진 예전엔 불태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여기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챙겼어요. 이 얼굴 이제는 잊고 싶거든요. 진호가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에겐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그건 이 사람입니다. 진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어디 내다 맡기지도 않았던 제 진짜 가족. 친엄마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진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고맙다, 진호야. 그리고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나한텐 정자 아줌마 아니에요. 저는 대답 대신 진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진호도 20대 청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좀 비워주세요. 진호는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청소도 밥도 장도 봐야 하는데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나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깜짝 선물이 있어요. 엄마, 지금까지 나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엄마 차례예요. 아니, 뭐 그냥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아줘도 효도지. 무슨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도 좀 됐습니다. 그 녀석이 어릴 때 만든 카드 한 장도 늘 내겐 눈물나게 소중했으니까요. 주말 아침 진호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요. 제가 TV에서나 보던 전기 SUV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는 선글라스를 낀 진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타요, 엄마. 우리 오늘 좀 멀리 가요. 이 차 뭐야? 내 거야? 오늘부터 엄마 것도 돼요. 뭐? 차 안엔 고급 커피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가 퍼져 있었고, 진호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한적한 외곽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한적한 언덕 위 넓은 마당에 정원이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진호는 말없이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는 저와 진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 책장엔 제가 그 아이에게 읽어주던 옛날 동화책들, 주방에는 제가 쓰던 낡은 된장독이 한 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게 도대체 뭐야? 엄마, 이 집 엄마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 엄마 이름으로 등기된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말도 안 돼. 됐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엄마가 받으실 차례예요. 진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공무원 준비 안 했어요. 뭐라고? 난 원래 기술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뒤에 짬짬이 코딩 배워서 앱 개발했어요. 앱 하나가 대박이 나서 지금은 서울에 법인 2개 있어요. 지금 이 집, 그 회사 명이 아니고 엄마 명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상 차리고 살아온 내 인생이 이런 선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말하면 엄마는 그런 돈 필요 없다고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돈이 아니라 엄마한테 드리는 평생의 대답이에요. 엄마처럼 날 키워주신 그 사랑, 절대 잊지 않겠다는 대답.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이 넘어갈 듯이 울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했니? 엄마가 너 키우면서 한 건 밥 해주고 도시락 싸준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엄마. 그 도시락 하나가, 그 계란찜 하나가 나한텐 세상 전부였어요. 그날 밤 진호는 저를 위해 이 집에서 처음으로 엄마를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 구운 연어,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제 앞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내가 엄마 밥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오래오래 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며칠 뒤 진호는 어느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계모라는 낙인을 찍힌 한 사람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정자 아줌마가 아니라 세상 단 하나뿐인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날 방송을 보고 울었다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제게 손편지를 보내주시기까지 했어요. 정자 씨, 당신이 진짜 엄마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햇살 드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진호가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이를 품은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인연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저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반짝이는 선물은 돈도 집도 차도 아닙니다.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이 한마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